오늘 수요 열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바이올린 연주해 주신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이시고, 반주해 주신 선생님은 지리 선생님이십니다. 전공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이 수요 열린 모임입니다. 찬양이 있고 문학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읽으면서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소설 속의 내용들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해서 까미가 예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미의 모습입니다. 영화 배우 같은 멋진 모습인데 실제로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양력을 보면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출생했는데, 프랑스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스페인계의 어머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지 1년 뒤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아버님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3세 때 알제리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교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핵으로 포기를 했고요. 그 후에는 진보적 신문의 기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28세 때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무명 작가에서 유명 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 후에 시지프스의 신화, 페스트, 반항적 인간 이런 작품을 발표했고요. 44세 때 당시로는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뒤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심에 따라서 그의 이후의 작품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까미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던 그 자리에 지금 작은 화단하고 그 까미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천재지간한 작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 또 예술가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까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탐구한 철학자다. 뭐에 얽매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작품을 통해서 파헤쳤던 작가,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혁명가, 그런 부조리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했던 혁명가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양심이라 불리는 소설가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에 대한 탐구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소설가다, 이런 평가를 받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까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의 작품 가운데서 대표작을 할 수 있는 페스트라는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7년에 초판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지 1개월 만에 2만 부가 팔릴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까미를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성은 5부로 되어 있는데 사건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구성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 패스트가 발병되고 확대되고 그 도시가 봉쇄되고 패스트와 싸우고 패스트가 종결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의 사상이 전달되고 있죠. 불안한 세계에 대해 던져진 인간의 감정 변화와 본능을 객관적 문체로 담담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패스트라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본능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어떤 인물에 대해 특별히 선호하거나 그 인물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인물들을 보게 하는 그런 강점이 있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투쟁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는 작가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작품이 바로 패스트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프랑스령 알제리의 도시 오랑, 지극히 평범한 이 도시의 거리에 죽은 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예수는 처음에 4월 16일 주인공 리웬 의사인데 진찰실을 나오다가 계단에서 죽은 쥐를 발견합니다. 이때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오랑이라는 도시는 지금 알제리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오랑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 죽은 쥐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의사였던 리웨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갖고 시당국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시당국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쥐들을 수거하고 그냥 청결만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죠. 쥐들의 죽음은 곧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사망자의 수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만 간다. 그래서 하루에 사망자가 30명 이상 생기면서 시당국은 그때서야 도시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도시는 봉쇄되고 고립된 도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가며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도시가 폐쇄됩니다. 모든 통신, 이동수단이 막히게 되죠.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립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오랑 안에서도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며 버티고 의사 리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보건대를 조직해 패스트와 싸워 나간다. 이 부분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패스트와 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스트는 물러가고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사람들은 예전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거죠.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환호성을 들으며 리웨는 그러한 기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몇십 년간 가구나 속옷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을 수가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헌 종이 같은 것들 틈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언 같죠? 패스트는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게 47년도 73년 전 작품인데 소설을 물론 가상의 세계고
꾸며낸 얘기지만 그 소설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작가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작가의 상상력, 작가의 통찰력을 그런 데서 많은 글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스트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극적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 유형, 대개 이런 재난 소설 또는 재난 영화 보면 하나 극단적인 상황이 설정되죠. 그 이유는 인간은 그런 극단적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평소에는 자신을 가장하고 꾸미지만 이런 극한적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가 이런 상황을 설정했고,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도피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사람입니다. 랑베르는 아랍인의 생활상 취재를 위해서 오랑시에 온 기자입니다. 근데 자신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도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죠. 취재를 해서 오랑시에 왔지만 도시가 봉쇄가 되니까 자신은 이 도시와 관계없다,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나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온갖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될 듯 되듯 하다 계속 실패로 끝나죠. 처음에는 리웨 주인공에게 진단서 하나 써달라, 건강하다는. 근데 리웨가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쓰다가 나중에는 불법으로 밀수업자들과 연결돼서 불법으로 탈출할 기회를 찾지만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탈출 기회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즈음에 남아있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 존재에서 공동체인 존재로 발전해가는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리에와 서로 대화하면서 왜 가지 않느냐, 왜 떠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나는 늘 이 도시나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볼 대로 다 보고 나니 나는 내가 실컷 조건, 이 고장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남아서 같이 보건대 활동하면서 테스트 퇴치에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랑베르의 직업이 신문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는 사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인데 계속 이 도시를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 물론 작가의 설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우한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 몇몇 신문 기자들은 그 봉쇄령을 뚫고 변장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진실을 알리려고 했었다는 내용도 신문 기사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신문 기자가 그 전쟁 속에 뛰어드는 종군 기자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이 랑베르는 오히려 취재하기에 좋은, 오히려 진실을 파기에 좋은 그런 기회인데 그를 떠나려 했다는 것. 물론 개인의 행복이 어떤 공공의 행복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했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랑베르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이 도시에 남아있기로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초월적 태도를 부린 사람입니다. 파놀로 신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이런 도피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초월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도 있죠. 그래서 파놀로 신부는 패스트는 인간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교를 하죠. 그 설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 위에 그 연민의 낯을 보여주시던 하나님도 기다림에 지치고 그 영원한 기대에 실망하사 마침내 외면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을 잃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패스트의 암흑 속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죠. 물론 돌아오라는 뜻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누로 신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인데 그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동질의식, 공동체의식을 이 신부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여 패스트 환자들을 돌보다가 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직접 그 패스트 퇴치 운동에 같이 참여하죠. 그런데 병에 걸린, 정확히 이 소설에서는 패스트병이란 말을 하지 않고 원인 모를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죠. 아마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거부될까봐 아마 거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난 죽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이 도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패스트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교하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재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의 죄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한시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특히 우한시에서 앞장섰고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다라고는 동영상이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재난, 이것은 재난이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일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식으로 너무 흑백 논리로 인광무적 사고를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솔직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이 재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파눌로 신부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 물론 파눌로 신부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은 조금씩 본인도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코타르라는 인물인데 비밀스럽고 기이한 인물이에요. 이 소설은 정확하게 그 인물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오질 않아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장면에 뭔가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한 것 같은데 명쾌하게 소설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을 매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패스트가 퍼지자 오히려 자유를 느끼며 적극적이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카페에 가고 활발해집니다. 위기를 틈타 밀수담배와 저급한 술을 팔아 돈을 벌게 되죠. 패스트가 사라지자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사람들 향해 총을 쏘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늘 어떤 상황이든 이런 인물이 등장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몇십 배 올려서 판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사이에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타르는 패스트가 사라지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혼돈 상태에서 거리를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인물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항적 태도, 어떻게 보면 저항적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사 리위,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패스트 초기 시당국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죠. 의사로서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몇 마리 쥐가 죽어나갔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시당국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패스트가 확산되는 혼란 속에서도 질병과 싸움을 벌이며 묵묵히 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죠. 패스트가 종식될 무렵
요양원에 있는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끝부분에 가서 누구도 죽음을 벗어나서 한계를 말해주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읽으면서 가슴 아팠던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그 어린 소년이 패스트로 죽는 장면, 이 장면은 이 까뮤는 아주 상세하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묘사해 놨어요.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르게 가슴 아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받는 장면. 이 장면은 딱 3줄 정도뿐이 안 나와 있어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마음으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3줄 4줄 정도의 압축된 표현인데도 그 속에 리에가 갖는 그 아픔, 다른 사람 패스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뛰어왔는데 막상 자기 아내는 죽게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을 작가는 오히려 짤막하게 압축함으로써 더 많은 생각을 독자들에 하게 만들죠. 자, 리웨의 여러 가지 마절 가운데 이 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대체 뭐지요? 하고 랑베르는 돌연 신중한 태도로 물었다.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그것은 나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것은 성실성이라는 것. 뭐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이것이 아니라 의사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 이것을 리웨는 말하죠. 그래서 나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성실성에서 온다는 것. 대부분 이런 재난소설들은 영웅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이 작품에서는 각각의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 가는 것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장타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패스트가 발생하기 몇 주 전 오랑에 도착했던 인물이고, 오랑에서의 삶에 대한 관찰을 일기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이 장타로의 기록이 약간 내용 속에 삽입되기도 합니다. 패스트와 싸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장타로죠. 그래서 전염병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죠. 패스트가 종결될 무렵 패스트에 걸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장타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건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죽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걸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장타로의 그 모습이 사실 좀 뒷부분에 가면 그 주인공 리에와 대화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봅니다. 아버지가 차장 검사였어요. 높은 지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17살 때, 장타로가 17살 때 법원에 데려갑니다. 아마 아버지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겠죠. 근데 그날은 사형을 언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줬지만 이 장타는 그때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규정으로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회의를 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막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다가 오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트와 싸우면서 자원봉사를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사람을 죽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자기의 철학에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갔다는 의미에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랑이라는 인물입니다. 50세고 시청의 말단 공무원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아내가 떠났어요. 계속 승진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작가가 되어 글을 씁니다. 완벽한 성격으로 첫 문장만 반복하여 수정하죠. 계속 소설 속에 그 첫 문장을 고치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패스트가 확산되었을 때 자원봉사에 합류하여 모든 통계를 기록하는 총석 역할을 하죠. 이제 일과 끝나고 저녁 때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어떻게 되고 그걸 통계를 일일이 냅니다. 자, 그 그랑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다만 자질구레한 일에 도움되기를 원했을 따름이다. 그 밖의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리웨가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을 때 그는 놀라서 말했다. 제일 어려운 일도 아닌 거려. 패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리웨는 조용한 미덕을 실천한 그랑을 이 연대기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다. 그랑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엄청난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죠. 단순한 말 같은데 이 글의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해야죠.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유를 많이 달죠. 조건을 많이 달고.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해결해 나가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비인간성에 대한 저항 정신입니다. 패스트라는 운명에 잠식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질병과 중에 맞서 싸우는 거죠. 패스트는 질병일 수도 있지만 전쟁일, 사실 까뮤는 전쟁을 염두에 두 이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2차 대전 직후에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재난일 수 있고 폭력일 수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시민들의 연대의식입니다. 패스트를 퇴치하는 것은 어떤 영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라. 질병 앞에서는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 영웅주의를 배격하며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시민들의 연대의식,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이 소설은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리에도 영웅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패스트가 물러가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어린 꼬마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대견하기도 하고, 등산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등산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연대의식, 같이 이 질병을 막자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까뮤의 문학을 부조리 문학이라고 합니다. 부조리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인간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조리 상황은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갑자기 지진이 왔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조리 상황이죠. 죽음에 갇혀 삶과 세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의미도 없는데도 살아야만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부조리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는 부조리 가득 차 있죠. 끝없이 앞으로도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바로 까뮤는 이런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무릎 꿇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러나 삶과 세계의 무의미성은 존재의 무의미성을 나타내며 결국 허무주의적 혹은 불가지론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까뮤 문학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까뮤는 봤어요. 의미가 없지만 저항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무의미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죠. 인간은 세계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묻는 유일한 존재.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알아낼 때 삶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작은 부제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이 책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얼림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자전적인 체험 수기. 빅터 프랭클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네, 거기서 살아나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잽싸른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써야 해야 될 논문이 있다거나 뭔가 사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도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용소 나온 뒤에 정신치료법 로고테라피를 창시하죠. 의미요법. 정신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질병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책 속에 니체의 말이 인용됩니다. 왜 살아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서 책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의연하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위대성이죠. 전쟁, 재난, 질병이 끝없이 다가올지라도 의연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스토스라는 소설 속에서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알 수 없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의 사례로 두 가지를 들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이야기입니다. 동산병원이 나오네요.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이 동산병원은 자원에서 코로나 거점병원을 신청을 했어요. 민간병원입니다. 국립병원이 아니에요. 거점병원이 되면 다른 환자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당연히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120명 되는 환자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하고 코로나 환자들만 받았죠. 그때 병원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121년 전 미국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대구에 병원을 세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을 때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거점병원으로 신청한다. 그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병원을 내줄 수 있는 그 정신은 121년 전 1899년에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병을 열었던 어느 선교사의 희생의 정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최근에 6월 15일 날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제는 진료하게 됐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치과 의사 이야기. 제가 아는 치과 원장입니다. 2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500명의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때 신문지상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어요.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자. 또 이슬람권의 문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절해야 된다. 교회는 대부분 그때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는 이 원장님은 말없이 봉고차에 치과 의료기구를 채우고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난민들을 치료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1년에 몇 개월씩 그리스로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치료하고 옵니다. 난민들이 왜 생겼는지, 이유가 뭔지, 전쟁이 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다쳤으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치료해 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 때문이다.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왜 강도 만났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었죠. 이 시대에 교회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민다면 교회야말로 이 어둠의 시대에 희망이요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페스트라는 소설,
문학은 정답은 아니고 질문 던지는 겁니다. 한번 이 소설 속에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소설에서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은 나왔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빛이 되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